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시작합시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이 주요 정치 이슈들, 일주일 동안의 정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번 한 주는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고 정치권의 이슈도 사실 다 여기 이태원 참사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서 말이죠. 우선 이태원 참사 보시고 그냥 두 분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의 참사가 일어난다라는 거는요. 한두 가지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가지가 있다면은 10가지 중에 10가지가 잘못돼야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물론 여러 책임자들이 있겠지만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고위직 입장에서는 이게 내 탓이요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고위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얘기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잘 되더라도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마치 이제 간 사람 책임인 것처럼, 그다음에 주체자가 없으니까 국가에 책임 안 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를 조성했거든요. 근데 묻는 거죠. 그럼 국가는 그러면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 문제라서 처음에 저는 발언이 거기에 간 사람들 당신들 잘못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관계 문제고 주체자가 없어서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장례 기간이고 그런데 유족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 인근 상가에 있던 분이 그래도 애들 밥을 먹여야 되지 않냐면서 그 밥을 이렇게 떠주시는 거 경찰도 말리는데 나중에 두 분 다 우시면서 이런 거 보고 저도 눈물 흘렸고 많은 분들은 눈물 흘리던데, 저도 사실은 이제 끝나고 한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아직 못 가봤는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하느냐. 저는 정치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끝장토론 각설하고 전반부 이제 공통 질문이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 있나요? 정치권에는 당연히 없는 것 같고요. 굳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참사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신고하신 훌륭한 우리 시민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CPR 하시고 전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노력하신 많은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과 또 옆에 계셨던 상인분들, 시민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깔려 넘어진 분들을 다 뽑아낸 분들도 계시다잖아요. 그렇죠.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통제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의 희망을 발견할 뿐이지 정치권의 뜬 인물은 이번 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아마 이태원 파출소에 있던 형사분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우시는 목소리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태원 파출소에 있던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거기 해봐 20-30명 근무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마치 처음에 이제 119 그 경찰청장이 119 신고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112 신고. 그렇죠. 112 신고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이태원 파출소에 있던 분들 좀 정말 그분들 잘못 아니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2 신고뿐 아니라 그 소방청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경찰에 같이 대응해야 한다라고 또 연락도 여러 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력 요청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경찰의 초동 대처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금주에 진인물을 꼽는다면?
네, 아니 뭐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는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가장 최초 문제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지휘 계통 안에서 112 상황실과 서울청, 용산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지휘하고 우리 국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아니 이거 저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래 경찰 내부의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아니 인력을 더 배치했다라고 해도 이게 됐겠느냐 해결됐을 문제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니 그게 좀 잘못된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배치해가지고 통제를 잘 했으면은 이런 참사를 막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틀린 얘기를 하고 또 정말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부적절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예. 인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적절함을 넘어서 제가 집권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좀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야 했는지. 예. 저도 예. 정부 관료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외신 기자 회견을 하면서 예. 저는 외신 기자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다고 봅니다. 그럼 주체자가 없으면은 책임이 없다는 거냐? 간 사람이 잘못이냐?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그럼 국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그럼 국가 책임 없는 거라는 거냐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 마이크 안 들린다고 그거를 마이크의 잘못으로 처음과 끝이 어디냐 잘못이 끝이냐 어디냐 돌린다 그러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그분이 약간 웃기도 하고 이런 또 문제 됐지만 그 이후에 또 나왔습니다. 무슨 양키즈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외국 언론들도 굉장히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 피해자들도 있고 그럼 결국은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느냐 원인에 대한 걸 질문을 하는데 예.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질타가 이어져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가장 이번에 책임질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언급하셨는데 사태 수습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이 수습 과정의 초반부부터 본인 스스로의 문제점을 이렇게 노정을 해버리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이게 수습이 되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됐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참사가 발생하면은 안전부 장관은 원래 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총체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100보를 양보해가지고 112 신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112 신고가 있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나서달라고 하는데 경찰청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설령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가 사태 수습을 마치는 대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네. 선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미리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왜 저러지? 이거 대통령이랑 친하다고 해서 그냥 버티고 가려는 건가?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장관이. 그 총리도 장관이 잘못된 발언하면 그걸 바로잡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적절한 얘기하고 사태를 제대로 그립을 쥐고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나고 이러니까는 정부 전체의 신뢰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경찰에 책임지는 분이지만 이분이 이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만들었죠, 우리가.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지휘 감독해야 된다. 그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대통령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경찰을 어느 정도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국이 없어도 예전 같아도 책임을 졌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국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하는 입장에 따르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라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여야 되는데 저도 지금 천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하고 정리되면 내가 그만두겠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때 경찰이 가도 네.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책임 전혀 안 지겠다는 걸로 안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더
더 어떻게 보면 큰 그 여론에서도 저희가 문매를 맡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추모를 하러 갈 때 이제 분향소에 이상민 장관을 대동해서 뭐 이틀 연속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서 또 재신임을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신임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근데 저희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의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사퇴 수습이 먼저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 당에 있는 비대위원들 사석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시기의 문제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저는 더 물러나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향후에 이런저런 장관급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아니 뭐 누구는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안 물러나던데 나는 뭐 개인적인 친분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물러나라는 거냐라고 하면 공직사회에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식의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편에 더 엄격해야지만 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은 좀 빨리 대통령께서도 좀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좀 빨리 밝히는 게 사실 뭐 순서상으로는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경질 조치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네, 뭐 아니면은 뭐 물밑에서라도 좀 예. 신호를 줘야 이제 이상민 장관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맨 최초 상황에 보면 아까 일부에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이거는 할로윈 사고 사망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할로윈 사고 사망자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지침으로까지 만들고 뭐 지금 일부 그 플랜카드 표현이 그래도 그나마 희생자라고 바뀌긴 했던데 국민의힘 쪽 플랜카드는 여전히 할로윈 사고 사망자 내지 할로윈 사고 희생자입니다. 네. 이게 기본 이태원 사고 희생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태원 사고도 있지만 또 네. 할로윈 사고도 네, 여전히 네. 있어요. 예. 최초인 할로윈 사고 사망자였었고 그래서 이게 맨 최초부터 이 사건과 사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뭐 법적 용어다.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 장관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법적 용어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고라 했을지 아니면 참사라 했을 때는 분명히 참사라는 건 굉장히 큰 사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자라는 거는 뭐 피해자 이건 아니지, 뭐 희생자라는 용어는 우리가 계속 써왔던 건 용어인데 그거를 굳이 사망자,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중립적이고 법적인 용어로 몰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용어라는 건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지 단어로 갖고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어라는 건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줍니다. 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를 지침으로 내려서 또 뭐 리본을 뭐 뒤로 달아라, 근조를 안 보이게. 그런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그전에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왜 그러지? 이유가 뭘까? 뭐 이유가 있나? 우리 또 뭐 저 위패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굳이 그런 건 우리가 쭉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통제하고 어떤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면서 이거를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을 뭐 지자체에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언론에다가 지침을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 뭐 상권을 고려해서 뭐 참사라는 표현을 피했다라고 하고 뭐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책임을 정말 100분 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공감하는 그런 자세들로 다가갔다면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참사가 발생한 거의 직후에 어떻게 보면 중대본에서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 직후에는 그냥 아니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일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책임을 뭔가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용어부터 이렇게 책임 회피적으로 쓴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용어도 용어지만은 태도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KBS에서 일하시는
그 진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 저보고도 방송에서 좀 해달라고도 하시던데 이렇게 그 근조를 거꾸로 하거나 이렇게 표시 없는 거를 달라고 한 게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방송에서는 이게 다른 어떤 한자나 이런 게 써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니까 우리 자체 판단으로 한 건데 또 일부 국민들은 왜 KBS는 그러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냐, 뭐 MBC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뭔가 또 갈라치기 논란처럼 되고 이런 것도 태도의 문제와 좀 불필요한 오해가 겹치면서 좀 어찌 보면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언어학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단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얘기 하거든요. 결국은 예.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그 사건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런 단어는 안 되고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고의 이 사건을 규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일부는 뭐 바꾼 경우도 있고 안 바꾼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내리지 말았어야 되지만 기왕에 내렸으면 그거를 수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상황에서. 수정해야죠. 빠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쓰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다시 정정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제가 문제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봐도 그리고 참사나 희생자라는 것이 그 사실 뭐 사전적으로나 우리 용례상으로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사실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희생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게 초반부에 이거는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경찰력 증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 네. 바로 그거랑 다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참 떠올리기도 싫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때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인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불가항력이고 아무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빨리 이제 지나가 버려야 해라는 식의 그런 인식. 근데 그러면서 왜 국가 애도 기간은 설정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왜 장례비는 지원하고 그런 예. 겁니까? 참사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주체자가 없다.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더 심지어 거기에 간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게 혼잡한데 왜 갔느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희생자나 이런 책임 거를 있는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번잡하고 사람 많고 그런 데를 왜 갔느냐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맥적으로 다 보면은 국가와 지자체와 경찰과 소방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예, 이제 미루는 그런 어떤 의식의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이제 후속해서 112 신고 상황 또 당시 직접적 현장 책임이 있을 용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등등의 당일의 행적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면서 또 경찰도 지금 또 특별수사본부를 뭐 500명 규모로 꾸려가지고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금 이제 낱낱이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거예요? 아까 천하람 변호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다 잘못된 거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일단은 예방의 영역도 있었겠죠. 뭐 안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이 신경 써야 되는 면도 있었겠지만 사실 예방을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사 발생하기 4시간도 이전에 벌써 112 신고가 들어왔고 압사란 용어가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압사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수십 명의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112 상황실에서 서울청에다가 그 기동대라든지 아니면 통제 인원을 요청을 빨리 했고 서울시가 그걸 응답했다면은 충분히 바로잡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태원 근처에도 기동대 여력이 있었거든요. 부를 수 있는 기동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12 상황실을 담당하는 관리관이라는 사람은 자리를 비우고 있고. 자기 방에 있었다는 거죠. 네, 자기 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유선상으로나마 아니면 같은 서울경찰청 건물에 있는데 112 상황실에 있는 하급 직원이 달려가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못하는 조직 문화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뭐가 안 되면 그 사람을 건너뛰고 서울청 쪽에다가 연락을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경찰 내에 이 보고 체계라든지 계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도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그 외에 지도부가 보고라든지 상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다라는 거는 뭐 너무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필요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기동대 출동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너무나 못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 대처가 안 됐던 것도 맞죠. 근데 이제 112 상황은 아시겠지만 뭐 서울 상황실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구 파출소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파출소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20-3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결국 사전에 왜 이걸 대비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날 아마 뭐 광화문 용산 집회 대부분 닿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동대 3,500명이 다 투입됐고 경기 남부청에 한 500명도 더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도 물론 뭐 집회는 있었습니다만 뭐 2-3만 명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쪽에 훨씬 많은 인구가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이쪽에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 서장도 거기에 있었고 서울청장도 나중에 알았고 뭐 경찰청장은 오히려 지방에서 뭐 딴 데서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게 드러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신고가 들어갔을 때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 못했다는 거다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경찰이 일단 1차 책임이 있는데 경찰이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뭐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들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기동대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그 실무 인력들은 아무래도 위에서 지휘를 해줘야 그거대로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동대는 그렇죠. 특히 기동대는 그렇죠. 서울청에서 출동 명령을 내려줘야지 가는 당연하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112 상황실이라는 거를 서울청에 설치해 놓은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지휘 권한 있는 쪽이랑 밀접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했던 것이고요. 지금 가장 뼈아픈 것은 근처에 이제 용산 집회가 끝나가지고 좀 남아있는 기동대 인력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 안 됐나? 또 한 가지는 용산 경찰서장이 뭐 9시경인가 뭔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오는데 뭐 하세월이 걸리는데 오는데 하세월이 걸리는 게 이해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화라든지 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요청하고 지휘를 내리고 할 수 있는 건데 다들 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어리 빠진 것 같은 대응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서장과 관련해서는 현장 도착 시간도 거짓 보고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고 6차례 현장 지휘를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장에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건 좀 굉장히 그 의혹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기 때문에 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면피용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위는 아시겠지만 해가 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거든요. 막 밤늦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8시나 9시 돼가면 거의 정리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119 상황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경찰들도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다 그러는데 정복 입은 분은 58명 정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사복 입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사복 입은 경찰들은 이제 범죄 수사 목적이잖아요. 마약 수사라든지 아니면 성추행이라든지 그리고 정복 입은 경찰은 국민들이 봤을 때 말을 따르고 그분들이 지시하면 지휘를 따르지만 사복 경찰은 전혀 그걸 못 하거든요. 못하죠. 왜냐하면 해도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럼 결국은 거기에 이 경찰이 137명 아니라 58명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이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 사전에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뭐 폴리스 라인도 치고 2021년 작년까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전혀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어떤 사전 대비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아니란 면이 있었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도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사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배치된 추가 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도 코로나19 이전에 그 할로윈 때 이태원에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통제하는 경찰 인력이 애당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것 자체에 뭐랄까요 좀 관대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뭐 이태원이 약간 그때 사람이 많긴 해도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산구청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뭐 올해 뭐 특별히 별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거기서 조금 놓쳤던 거는 이번이 굉장히 오랜만에 노마스크로 이제 그렇죠. 그 할로윈을 즐길 수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몰리고 이런 걸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구청과 경찰서 모두 그런 부분들 좀 놓쳤고, 다들 그런 그 어떤 인력이라든지 통제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애당초에 그 회의에도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또 일종의 뭐 음모론 비슷하게 마약 집중 단속을 위해 이 정복 배치를 일부러 안 한 것이다. 뭐 심지어는 112 신고가 갔는데도 이 마약 전쟁을 위해서 정복 배치를 안 했다. 기동대 파견을 안 했다. 이런 식의 의견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뭐 의도하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마약 수사할 수 있고요. 성추행범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 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인원 통제라든지 관리라든지 그걸 안 하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범죄 수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는 포커스를 안 맞췄다, 이제 그게 더 문제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 골목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올라가려면 그 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도 글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럼 좌우를 나눠가지고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는 것만 만들어도 제가 보기엔 이번 사고 안 나요. 일방 통행만 그렇죠. 만들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분, 예. 밑에서 올라가시는 분, 이분이 또 클럽에 들어오는 분, 나가는 분 겹치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119 신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좀 통제를 해둬라. 그러니까요. 아니면 일방으로 통행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왜 그걸 못했느냐, 사죄를 못했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가야지. 제가 보기에 뭐 마약 수사를 하고 뭐 일부러 그걸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예년에는 수사도 하고 코로나 대응도 하고 인원 통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다. 이게 제가 보기엔 그건 문제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가지고 야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감은 조금 뭐랄까요, 너무 그거를 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황운하 의원 같은 분은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마약의 심각성을 부풀리고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약이 최근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고, 또 이태원과 뭐 할로윈 특히 외국인도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뭐 이번에 따져보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경찰의 숫자라는 게 뭐 그렇게 적지 않고 마약에 한 100명 투입된다고 해서 이게 뭐 마비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핵심은 기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왜 적시 안 됐는가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쟁점을 흐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속속 밝혀집니다만 할로윈 행사가 있기 이전에 관계 기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경찰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이번 행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제 그 전략을 짜면서도 마약 단속, 성추행 단속 같은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계획 세운 것,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다만 뭐 좀 지나고 나서 생각이지만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마약 및 성추행 단속 버금갈 정도로 질서 유지 부분에도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요.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뭐 설령 그건 넘어간다 쳐도 뭐 벌써 4시간 전부터 압사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계속된 신고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전에 대비가 안 되더라도 사후에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기동대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렇게 신고가 많이 가면 사실은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신고가 여러 번 가면 그게 사실 심각해지는데, 그렇죠. 112 신고하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했는데도 또 장소 물어보고 또 장소 물어보고 무슨 일인지 또 물어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근처에서는 11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 인근에서 굉장히 뭐 90건 이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 같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심각성을 확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신고, 알겠습니다. 똑같은 신고 이렇게 취급한 게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있었던 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어떤 실수, 실언, 뭐 잘못된 인식의 표현,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집회 준비 작업으로 서울 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교차로에서 태평 교차로 쪽으로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모이는 집회라 집회가 시작되면 세종대로와 주변도로 상황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군자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